자, 척도의 수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별표 하나. 자, 거기 보면 척도는 수치를 체계적으로 할당하는 데 사용하는 특정 도구다. 대상들을 산출한 수치를 담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정보의 양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특정 수준이 높으면 정보의 양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양에 따라 또는 특정 수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명명,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명명 척도는 명목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보 차이만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아래다가 분류라고 쓰면 돼요.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별, 지역, 눈의 색깔 이게 다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명,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서열 척도는 상대적 크기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순위 동그라미요. 그래서 일명 순위 척도라고도 합니다. 순위 관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건데 석차, 만족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석차도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석차가 자체가 서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도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서열 변수가 서열 척도가 됩니다. 등간 척도는 간격이 똑같다라고 해서 동간 척도라고도 합니다. 수치 차이가 반영하는 속성 차이가 동일하다는 등간 척도, 등간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원도와 지능 지수거든요. 그래서 온도와 지능 지수 밑에다 써보세요. 이거는 절대 0점이 없어요. 절대 0점이 아니라 임의의 0점이라고 합니다. 절대 0점이 아니라 임의의 0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0점이 있는 게 비율 척도거든요. 그 다음에 할 거. 절대 0점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용도시가 있어요. 온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0도시면? 온도는 존재하잖아요. 숫자만 0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의의 0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온도를 비율 척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능지수. 제가 지능지수 하나도 마킹을 안 했어요. 그럼 0이 되잖아요. 지능지수, 시험점수 하나도 마킹 안 했어요. 그럼 0점이 되잖아요. 시험점수나 지능지수도 임의의 0점이에요. 자, 지능지수가 이 사람이 마킹 안 해서 0이 나왔다. 지능 없나요? 아니잖아요. 시험점수, 예를 들어 영어 시험을 봤는데 0점이 나왔어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점수와 지능지수의 0도 바로 임의의 0점이에요. 그러면 비율 척도 들어갈게요. 거기 보면 절대 0점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절대 0점의 박스, 절대 0점이 있는 변수다. 수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척도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비율 하면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의 개념이 가능한 게 비율 척도라고 해요. 거기 보면 길이와 무게가 있어요. 길이는 우리가 보통 센티미터, 무게는 킬로그램 또는 그램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무게가 하나도 없다 0kg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0cm예요. 그 다음에 좀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연령도 여기에 들어가요. 연령은 0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연령, 길이, 몸무게, 그 다음에 시간, 0세크.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비율이에요. 그래서 비율 척도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거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EX, 소득 수준. 이게 다르거든요. 소득은 무슨 척도 같아요? 소득은 비율 척도예요. 소득은 비율 척도라고. 소득 0, 1 하면은 소득이 하나도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은요. 이게 힌트예요. 소득 수준은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열 척도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자, 이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에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보의 양이라 그랬잖아요. 정보의 양. 이거를 우리가 특정 수준이라 하거든요. 측정 수준이 높으면 정보의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암기법인데 서, 등, 비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보의 양이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측정 수준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명서 등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세요. 명목, 명명. 이건 뭐예요? 서열, 순위. 이건 뭐예요? 등간, 동간. 이건 뭐예요? 비율, 척도. 이 척도 대신에 변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목 변수와 서열 변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연속 변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등간과 비율이 바로 연속형 변수예요. 불연속형, 여기는 연속형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노트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 측정 수준과 통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건 통계와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통계가 복잡한 통계를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단순 통계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수냐 비모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비모수 통계 방법을 많이 쓰고, 여기는 모수 통계 방법을 많이 써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비모수 통계, 이쪽으로 갈수록 모수 통계. 자, 사칙 연산을 하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사칙 연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비율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해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여기는 절대 0점이 아니니까 n 곱하기 0은 0이라 말할 수 없고 n분의 0은 0이라 말할 수 없어요. 절대 0점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의 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기 빼기의 산술 계산이 가능하고,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의 비율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에 비율 척도에 비율 계산 가능이라고 쓰면 되고, 이쪽에는 산술 계산이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도표 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디가 나오냐면 산출 통계량 보이시죠? 그 자리 별표. 산출 통계량.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연결하는 문제가. 자, 명명 척도는 분류고, 서열 척도는 순위고, 등간 척도는 등간격이고,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많죠. 포함되는 게 많아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 시는 뭐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 통계량을 보면 최빈치 빈도가 있어요. 가장 많은 사례가 있는 게 최빈치. 우리가 빈도. 이 빈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명명 척도를 쓰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성별이 있잖아요. 성별이 명명 척도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별에서 남자가 몇 % 있고 여자가 몇 % 있고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빈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열 척도의 중앙치, 사분 편차 이게 있는데요. 이 중앙치가 좀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중앙치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 중앙치는 이거잖아요. 딱 서열화 했을 때 딱 가운데 오는 것을 중앙치라 그래요. 서열화 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중앙치니까, 아, 이건 서열 척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간 척도가 있습니다. 이 등간 척도에서 가감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가감. 이 가감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 평균 앞에 있는데, 이 평균은 산술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산술 평균, 산술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술 평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율 척도에서 평균이 가능한데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산술 평균은 등간 척도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바로 비율 척도구나. 둘 다 평균이 가능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표준 편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평균하고 그 다음에 가감, 더하기 빼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거기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모든 통계가 다 가능해요. 모든 통계가 다 가능하고 가감승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방법에 보면 여기 두 가지는 모수적 방법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두 가지는 사례수가 적으면 비모수 통계 방법 쓰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모수 통계가 돼요. 가능해요. 그래서 모수 및 비모수 방법 다 가능한 것이 바로 이제 등간과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척도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총합평정 척도가 있습니다. 이 총합평정 척도하고 리커트 척도랑 사춘지간인데, 거기 보면 총합을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총화 평정 척도할 때 영어가 summated rating scale이에요.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것이 합계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총합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면 총합 평정 척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응답자가 응답하는 여러 질문에 대한 응답의 총합을 계산하는 척도고요. 리커트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는 하나의 개념의 여러 문장을 사용하는 척도로서 많이 쓰이거든요. 실용적이고 태도의 연속 손상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하나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직무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직무만족 밑에 10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직무만족 밑에 10개의 문항이 있어요. 근데 10개의 문항을 쭉 세팅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 5점, 만족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속 손상에서 각각 문항에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게 리커트 척도예요. 가장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아마 설문 문항 해보신 분은 리커트 척도를 거의 대부분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트만의 척도 분석법인데요. 이거를 누적 척도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개별 문항들을 서열화해서 누적하는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나 거트만 척도나 보가더스 척도나 다 서열 척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개별 문항을 서열화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강도에 따라 서열화하는 거예요. 강도에 따라서. 강도. 그래서 누적이란 말을 쓰는 건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사례의 우리나라 번역본을 조사 방법 논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난폭 운전자에 대한 태도를 물어봐요. 서열 척도가 아닌 거트만으로. 그러면 난폭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서 강도가 가장 낮은 것은 뭘까요? 문항 중에서. 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난폭 운전자가 나한테 끼어들어서도 난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이거를 강도에 따라서 서열화를 하는 거예요. 자, 화가 나겠죠, 점점.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는 이제 화가 나니까 차 안에서 욕을 한다. 욕설을 한다. 그 다음에 더 화가 나면은 뭐예요?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다. 그 다음 뭐예요? 점점 더 화가 난 걸로 강도에 따라서 서열화 누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겠죠. 쫓아가서 차를 세워서 그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한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럼 가장 높은 거는 뭐였냐면 제 기억에 총으로 쏴 죽인다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총기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명을 위협한 사람이니 내가 총격을 가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열화하는 거죠. 강도에 따라 서열화를 해서 이게 지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트만의 척도인데 이게 이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적이라는 단어거든요. 누적.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가더스. 보가더스는 사회적 거리예요. 그래서 인종 간 거리 보는 건데 인종 간 거리를 보는 거예요. 인종 간 거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문화 가족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에서 결혼 이민자가 있다. 그러면 결혼 이민자의 국적이 여러 국적이 있잖아요. 베트남도 있을 수 있고 태국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있을 수 있고 호주도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태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여기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베트남인 이렇게 딱딱 칸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우리 가족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러면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추방해야 된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당연히 점수를 매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칸이다 그러면 1점부터 7점까지 있겠죠. 이게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입니다. 자,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는 인종 간의 편견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서열적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굿의 의미분화 척도인데 의미분화 척도를 어의 차별 척도라고도 합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되게 정서 상태를 물어볼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에서의 당신의 뭐랄까요? 느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문이 하나 딱 있으면 거기 하나에 대해서 이쪽에서 만족한, 여기는 만족스러운, 불만족스러운이에요. 그래서 칸을 이렇게 7개를 나눠요. 그래서 거기다 체크하는 거예요. 위치에다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서에서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는 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또 이것도 만족스러운, 불만족스러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체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직장생활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행복한, 불행한 이런 식으로 양극단에다가 형용사 쌍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반대의 쌍을 만드는 게 어휘분화 척도예요. 어휘, 차별, 법이라고도 하며 사물, 인간, 사건, 느낌을 양극의 뜻을 갖는 대비 형용사를 구성합니다. 양극의 동그라미, 형용사의 동그라미, 이게 가장 결정적 힌트거든요. 그래서 다차원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봤잖아, 아까. 그래서 다차원적인 형태에서 양극단의 형용사 쌍을 양쪽 끝에 배치해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에요. 만들 때는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 형용사 서로 반대 형용사를 넣어서 이렇게 체킹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서턴 유사 등간법인데 일명 서턴 척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등간 비율 척도에 해당돼요. 서열 척도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한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매기는 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서턴이 쳤던 것이 이제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들, 자아 강도를 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과 반대, 거기에 11점 척도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제가 이제 본조사 하기 전에 사전 문항 평가를 해요. 한 200명 정도 사전 문항 평가를 해서 이 문항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11점 척도로 물어봐요. 그러면 1점이 이제 반대고요. 11점이 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11까지 있으면 이 중간에 5나 6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중립적인 태도예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래서 200명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번 문항에 대해서 이것을 했던 사람들의 평균과 2번 문항의 200명의 평균과 3번 문항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가중치, 척도치라고 해요. 그래서 가중치, 척도치를 부여해서 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문항 평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했는데 내가 본조사를 해보니까 또 우리 본조사 대상은 이걸 많이 반대하더라. 이렇게 찬반의 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양극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양극단이 뭐냐면 찬반이에요. 찬반. 찬성과 반대, 찬반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등간격이다. 제가 평균값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척도치를 부여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내 본조사의 대상자와 사전 문항 평가자들의 그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요인 척도입니다. 요인 척도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파워먼트라는 척도가 있어요. 그러면 임파워먼트라는 척도 안에 하위 척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파워먼트 밑에 하위 변수로 할게요. 하위 변수가 3개가 있다. 그럼 하위 변수 3개에 임파워먼트가 있는데 그 하위 변수 3가지가 있어요. 자, A, B, C라 할게요. A, B, C. 여기에 A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게 20문항인데 여기에 7문항, 여기에 7문항, 여기에 6문항이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하위 변수의 요인들을 묶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요인 분석을 통해서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 돌릴 때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하면 이 수치가 높아가지고 0.5, 0.5 이상 되면은 되게 이제 같이 묶인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통계마다 약간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0.5 이상이 같이 그룹으로 딱 묶여요. 근데 수치가 만약에 0.5가 있으면 이게 요인에서 이제 가장 요인에선 좀 뭐랄까 떨어지는, 그건 묶였긴 묶였지만 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0.8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문항이. 그러면 이 녀석은 강력한 요인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 이대로 한다면 A는 쭈루룩 7개가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쭈루룩 7개가 묶여 있고요. C도 쭈루룩 6개가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인 분석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표준화된 도구를 가져다 쓰잖아요. 그러면 표준화된 도구는 수십 년 전 외국에서 썼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라도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안 묶이는 게 있어요. 그건 떨어져 나간다 하거든요. 통계말로. 이거는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그건 빼야 돼요. 통계 돌릴 때 그건 빼고 통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인 분석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존의 연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